지난 23일 두 남자가 부산 고등법원을 찾았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중년으로 보이는 50대의 두 남자. 긴장돼 보이는데요. 바로 장동익, 최인철 씨입니다. 자꾸 보자면 긴장이 돼. 이들은 살인 누명을 벗겨달라며 26년 만에 다시 이곳 법원에 왔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지난 2017년 재심 신청 후 첫 재판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네, 이거 저 생명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안에 있을 때 변호사 사무실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록을 복사에다가 집에 갖다 놓은 걸. 기다리는 또 보람도 있고 또 담담하고 그렇습니다. 26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는 날이고 그동안에 했던 무죄 주장을 공식적으로 판사 앞에서 하는 날입니다. 이날 재심이 열릴지 여부를 판단하는 첫 신문이 있었습니다. 재판은 1시간 30분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앞서 지난 4월 17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경찰의 고문으로 두 사람이 허위 자백을 했고 검찰도 허위 자백에 대한 검증 없이 기소하는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6월 27일 열린 두 번째 신문에서 당시 경찰관을 증인으로 세우고 재심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키로 했습니다. 아까는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또 제가 재판장에 20년 만에 섰지만은 판사님, 검사님 앞에서 제가 또 바람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도 잘해주시고 증거가 많이 나왔으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가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했는데 지금 증거를 많이 찾아주셨으니까 잘 되리라 봅니다. 당시 경찰들 그리고 잘못된 수사에 관여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무죄 받아야죠. 지난 1990년 1월 4일 부산 사상구 낙동강변 갈대숲에서 30대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그려본 그날은 이렇습니다. 어둠이 사방에 짙게 깔린 새벽, 괴한 두 명이 차량에서 데이트 중이던 남녀를 급습했습니다. 이들이 남녀를 납치해 데리고 간 곳은 낙동강변. 남자는 물가에서 괴한과 격투를 벌인 끝에 혼자서 겨우 도망갑니다. 여자는 그곳에서 살해당하고 마는데요. 이 잔혹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장동익, 최인철 씨가 지목됩니다. 1991년 11월 8일 날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씻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애기하고 놀고 있었어요. 있다니까 장동익 씨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래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소리 이제 따라 나갔죠. 밖에 차가 있더라고요. 조수석에 탔어요. 타고 보니까 뒤에 가운데 인철이가 타고 있고 무슨 일이냐 어디 가는 거냐 반복해서 물었죠.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은 더해갔습니다. 아무 소리 못 하고 따라간 것이 경찰서죠. 아무 영문도 모르고 뜬 눈으로 하룻밤을 샜어요.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은 2인조 강도가 되었고 어느새 미제로 남을 뻔한 살인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에 이제 확정으로 무죄가 떨어졌어. 그때는 심리기라기보다 이제 완전 미쳤지요 그냥. 21년 5개월 20일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화성생으로 20년 보냈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진실 밝히고 떳떳하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두 사람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서 이제 눕혀놓고 이제 그때부터 고문을 시작했죠. 이 장면은 제가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할 때 코에 이제 물을 붓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고문을 당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와사비인데 그걸 갖다가 물에 타고 제 코에 부으더라고요. 땅에 누워 있는데 벌떡이 막 치니까 이제 제가 정신 차리고 깨어난 적도 있고 거기서 제 기억에는 한 서너 번 졸도하고 그랬죠. 신문지를 손목에 감은 상태에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 무릎을 감싸게 하더라고요. 쇠파이프를 여기다 끼우더라고요. 그래 양쪽에서 딱 들어가지고 딱 걸쳐놓더라고요. 제가 거꾸로 딱 되더라고요. 가혹행위는 경찰서 내 별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고문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불러주는 대로 쓰게 된 거죠. 결국 두 사람은 경찰의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초반에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다 보니까
그 자백이 문제가 있고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제 풀어주지 못하는 거죠.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의도를 갖고 조작과 왜곡을 계속 해나갔던 거죠. 왜 이들은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26년 전 두 사람은 피해 여성을 낙동강변에서 강목과 주먹만한 돌로 내려쳐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게 당시에 가능했던 걸까요? 손상을 받은 즉시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보도의 머리 손상, 두개골에 아주 분쇄골절이 되어 있고, 이거는 강목으로 내리치거나 주먹만한 돌멩이로 내리쳐서는 이러한 손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는 당시 사건 서류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범행 현장에서 가장 많이 범인을 추정하거나 또는 추적하는 데 사용이 되었던 지문, 피해자 두 사람의 지문만 나왔을 뿐이지 소위 말해서 용의자 1, 2의 지문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최인철 씨는 또 참혹한 고문 과정에서 치아까지 깨졌다고 하는데요. 수건을 내가 물고 막 흔드니까 이제 경찰들이 이 바람에 땡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빨 깨진 거는 유치장에 들어가서 내가 물 마시면서. 그러나 과거 항소심 재판부는 고문 과정에서 치아가 빠지는 경우는 있어도 깨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봤습니다. 최인철님께서는요, 치아에 깨진 부위가 이 44번이라는 치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바깥쪽에 깨졌다는 거예요. 수건에서 강력한님이 당겨졌을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치질의 교두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최인철님은 치조골 상태가 아주 튼튼하세요. 다른 정상인들에 비해서 치아가 튼튼하기 때문에 치아가 빠질 것보다는 치아가 파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문에 의해서 충분히 치아가 파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인철 씨는 고문 과정에서 팔 통증도 호소했는데요. 이전에 생활하는 과정에서 조금 튀어나와 있었던 게 자기도 모르고 지내고 있었는데, 저게 이제 고문하는 과정에서 나사 머리가 주변에 그 뭐 얇은 근육, 피부, 그리고 또 그 앞쪽에 있는 나사못은 좀 이제 신경도 조금 건드렸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이 쉽사리 납득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장동익 씨가 바로 시각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5학년 때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책을 이렇게 자꾸 바짝 가까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가해 선생님이 엄마 좀 데리고 가래요. 엄마 가니까 이거 눈이 나쁜 것 같으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봐라. 그 6학년 책 사놓고 병원 다니려고 학교 못 갔죠. 시각 장애인이 심야에 치밀하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항소심 때 제가 부산구치소에 있으면서 변호사가 판사한테 사실 이런 시력 가지고 사람하고 병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받아달라고 의사 소견서를 재판부에 넣었으나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살인자로 낙인 찍혀 살아온 26년. 세월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저런 어린애를 두고 내가 떨어져 있었다는 거, 아무 추억거리 하나 못 만들어줬다는 게 나 참 마음이 아프죠. 삶이 송두리째 망가진 것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재심은 무죄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을 풀어주는 절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